교과서 90에서 94쪽 6.25 전쟁이 발발하다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자, 이승만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승만 정부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임기 2년짜리 재헌국회에서 했던 활동. 이게 이승만 정부 초기에 있었던 중요한 일이죠. 자, 친일 문제 처리, 그리고 농지개혁. 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6.25 전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이승만의 장기 집권과 독재라는 주제. 자, 이렇게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기억해 하셔야 할 텐데, 자, 요거 우리 앞에서 했고요. 오늘 이 중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자, 6.25 전쟁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1950년 6월 25일 날 시작이 되죠.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53년까지 3년이지만 실제로 이 전쟁은 1년은 치열한 전쟁.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년 동안에는 휴전 협상이 체결되는 과정인데 휴전 협상. 물론 휴전 협상이 체결된다고 해서 충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을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뒤에 2년 동안에도 양쪽의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자, 그러면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은 여러분들 그 남침으로 시작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남침. 요 단어를 기억해 두세요. 남침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략해 내려왔다고 하는 뜻인데 그것은 그만큼 자, 누가 유리했기 때문에 그 침략을 했겠지? 북쪽이 유리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북쪽이 어떤 측면에서 유리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선생님이 여기 지금 번호를 붙여 놓았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을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남쪽과 북쪽에 각각 정부가 수립된 다음 자, 미군과 소련군은 한반도에서 1949년 철수를 했어요. 자, 미군과 소련군은 한반도에서 일단 철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1949년 무렵 38도선 부근에서 남북 간 군사적인 충돌이 여러 차례 발생이 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승만 정부는 1949년 겨울 토벌작전으로 빨치산이라고 불리는 산악지역의 좌익 무장 유격대를 거의 소멸시켰습니다. 여러분 여수 순천 11구 사건 이후에 이승만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또 계엄령을 선포하고 우리 그때 계엄령을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아주 강력한 반공 정책을 추진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빨치산 이런 유격대까지 거의 소멸을 하고 속군 작업도 전부 끝냈습니다. 국군 내에 있는 좌익도 전부 토벌을 했고요. 이승만 정부는 국군 내 좌익을 숙청하고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서 반공체제를 강화하였다. 자, 그런데 북한은 어땠냐? 소련이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요. 중국하고. 소련은 북한의 전차와 비행기 등 무기를 원조하고 있었고요. 중국은 중국의 이제 내전이 끝난 다음에 그 내전에 참여하였던 조선 의용군을 북한군에 편입을 시켜서 북한의 인민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같은 거는 대충 아실 수 있으실 텐데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1950년 1월 한국과 타이완을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애치슨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애치슨은 미국 국무장관인데요. 태평양 지역의 미국 방위선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요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애치슨 라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인데 미국이 여기까지만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야. 근데 이 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 여기 보면 일본은 들어갔는데 여기 남한이 빠졌죠. 네, 그리고 여기 타이완이 빠집니다. 타이완이 빠져. 그래서
대만과 남한을 제외시키고 미국이 극동 방위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방위선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에치슨 선언이 북한의 남침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후 김일성은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에게 전쟁 개시 동의를 얻었고, 자, 중국 당시에 집권자였던 마오쩌둥도 미군이 참전하면 병력을 보내돕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침으로 시작됐는데 북쪽은 이렇게 유리하고 남쪽은 미국이 대한민국을 돕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극동 방위선에서 배제하는 그런 에치슨 선언이 발표되면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에치슨 라인도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에치슨 라인도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에치슨 선언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치슨 라인,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에치슨 선언, 뭔지를 알아두시고요. 전개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단계, 자, 기습 남침입니다. 기습 남침. 자, 우리가 정신없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당하고 7월 말에 낙동강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뒤에 지도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16개국이 참여한 유엔군을 파병하게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인 메가더에게 이양을 했고요.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반격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침으로 서울 점령당하고 낙동강까지 밀리고 유엔군이 편성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1단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단계는 자, 이제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거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자, 9.28 서울 수복, 9월 28일에 서울을 되찾고요. 38도선을 돌파한 것이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 10월 1일이 한때 국군의 날로, 국경일로 쉬는 날이었고요. 이어서 평양을 점령하고 10월 말에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압록강이면 여러분들 그 지도 아시죠? 자, 여기 지금 뒤에 우리가 지도를 다시 확인하겠지만 1단계선 38선 이남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던 게 1단계야.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 2단계는 우리가 밀고 올라가. 자, 밀고 올라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밀고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올라가. 압록강까지 올라가는 거, 이게 2단계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자 중국이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 중국은 유엔군의 38도선 이북 진격이 중국의 안전에 대한 위협임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중국의 그 저우언라이라고 하는 주은래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나옵니다. 중국과 조선은 이와 입술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입술이 닫히면 이가 시리게 마련이다. 북한이 망하면은 중국이 위험하다는 거죠. 조선이 미 제국주의에 의해 압도당하면 우리나라의 동북지방이 어찌 평화로울 수 있겠는가. 중국도 참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여기 보면은 폭파된 한강 인도교 얘기, 이거 너무 유명하죠. 국군은 1950년 6월 28일 새벽 북한군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한강 철교와 인도교를 다, 사람이 건너는 길 철교를 다 이걸 폭발을 해. 강 남으로 못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다리를 건너던 수백 명의 시민들이 죽거나 다쳤고, 서울 시민들은 피난을 못 가게 됐고, 대통령은 이미 대전까지 피난 가 있는 상태였죠. 자, 1단계 남침, 낙동강까지 밀렸고요. 2단계 인천 상륙작전, 압록강까지 진격했고요. 자, 3단계는 뭐냐? 중국의 참전입니다.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어 중국 국경에 근접을 하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중국의 작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이걸 인해전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끝도 없이 내려보냅니다. 꽹과리를 치면서. 자, 그래서 중국군의 참전으로 유엔군은 큰 타격을 했고 다시 밀려 38도선 이북에서 후퇴를 했고 다시 서울을 내주었는데, 이거 일사후퇴. 그래서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서울을 다시 뺏긴 게 일사후퇴다. 일사후퇴가 뭔지 좀 알아두시고요. 자, 국군과 유엔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시작하여 3월에 다시 서울을 되찾고, 이후 전쟁은 38도선 부근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다.
뭐 서로 아주 치열하게 힘과 힘이 팽팽하게 맞선 상태에 빠지게 되죠.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자 소련은 유엔의 정전회담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소련이 정전회담을 제안했다는 걸 알아두세요. 소련이 유엔의 정전회담을 제안을 했고요. 소련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51년 정전회담이 시작이 되는데 유엔군과 중국군, 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냐, 그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북쪽은 남쪽은 유엔군이야 그냥. 왜냐면 이승만 정부는 휴전 회담 자체를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군과 북한군이 북쪽 대표. 이렇게 해서 2년 가까이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장 그 쟁점이 되었던 거 두 가지가 바로 군사분계선 설정과 포로 송환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포로 송환 방식이 유명한데,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봤지만 밀고 밀리는 이런 치열한 어떤 그 대패 밀듯이 하는 이런 전쟁 속에서 양쪽에 상당히 많은 전쟁 포로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유엔군은 자유송환을 원했어. 의사를 물어보고 원하는 곳에 살게 하자. 공산군은 원래 있던 대로 데려다 놓자. 강제송환. 자, 양측은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 가기 위해 군사적 압력을 강화했고 회담이 진행 동안 38도선 부근에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돼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자, 전쟁 중에 여기 지금 삐라 전단지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중에 흥미롭죠? 삐라는 6.25 전쟁에서 그냥 밑줄 한번 쭉 그으면서 읽어볼게요. 심리적으로 적을 제압하기 위해 사용된 대표적인 도구였는데 이런 종이 쪽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림도 그려져 있고 글씨도 써 있는데 국군과 유엔군이 25억 장 이상의 삐라를 살포했대. 삐라는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항복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그림과 표현을 사용해 제작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삐라라고 한다. 자, 알아두시고요. 양측은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 가기에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자, 이 지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1번 지도. 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이 전선,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거 1번. 2번 유엔군의 참전과 북진. 자, 이거 인천 상륙작전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압록강까지 올라간다. 압록강까지. 자, 928 서울 수복. 자, 그리고 38선 넘은 거 10월 1일 압록강까지 올라간다. 3단계. 자, 중국군이 참전을 하게 되면서 다시 밀려. 그래서 일사후퇴가 여기 있는 거죠. 그 흥남철수 그리고 일사후퇴. 자, 일사후퇴 한번 써볼게요. 일사후퇴. 그 다음에 정전협정 추진. 자, 여기에서 결국 휴전선이 정해지고 정전협정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4단계로 되어 있다. 자, 알아두시고요. 자, 정전협정의 체결과 전쟁의 피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북진 통일을 당시에 주장을 했어. 정전에 반대하고 방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이승만이 석방을 하기도 하면서 미국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요. 미국이 이제 이승만이 막 방공포로까지 일방적으로, 포로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풀어주다 보니까 결국 이승만의 얘기를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뭐를 하게 되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고요. 경제 원조를 미국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걸 대가로 정전협정을 이승만이 수용을 했고요.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짜는 1953년 7월 27일 수백만 명의 희생자 발생. 남북한 모두 민간인 사상자가 군인보다 더 많았고 전쟁으로 농토는 황폐해지고 주택도 다 파괴되고 생활의 터전이 사라졌다. 공장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교량, 항만 등 산업 기반 시설의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전쟁 기간에 민간의 학살도 심했다. 특히 여러분들 이런 거 알아두세요.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게 있어요. 보도연맹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국민보도연맹. 자,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다음에 좌익 전력이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이제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거를 조직을 했죠. 근데 전쟁이 터지게 되자 이들이 이제 좌익의 그 공산당에 협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얘네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 보도연맹원들과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좌익 관련 정치범들을 전부 처형시켜. 전쟁 초기에. 자, 이거 또 북한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점령 지역의 우익 인사와 그 가족들을 또 희생당하게 되겠죠. 북한은 북한대로 전선의 잦은 이동 때문에 민간인 희생이 늘어가게 되는데,
계속 밀고 밀려. 북한한테 들어갔다 유엔군한테 들어갔다 하다 보니까 너 왜 살아남았어? 저쪽에 협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부역자, 도운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또 살아남은 사람들을 또 죽여. 처벌하고 결국 희생당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적개심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미군이 작전 지역의 민간인을 북한군으로 간주하여 살상하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 보면은 대전에서 있었던 민간인 희생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해 전쟁 초기 대전 교도소에 수감된 민간인들과 인근 지역에 소집된 국민보도 연맹원들을 군경이 집단 학살한 뒤 안매장한 곳으로 유해가 발굴되었다. 북한군에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수천 명을 학살했어. 와. 또 6.25 전쟁 당시 학살이 일어난 대전 형무소,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바뀌자 후퇴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또 집단 학살을 저지르는 내용 이런 게 나오죠. 6.25 전쟁이 끼친 영향과 전후 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봅시다. 6.25 전쟁 결과 남과 북의 대립구조가 고착화되었다. 고착화. 전쟁 상황에서 남과 북의 적대감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것, 감정, 남북의 집권 세력은 이를 독재 권력 강화에 이용했다. 그러니까 독재하는 이유로 북한과 대립해 있기 때문에 또 남한과 대립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각각 이용하면서 각각 독재의 권력을 구축하는 거죠. 전쟁의 결과 미국과 소련은 동북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세력권을 지킬 수 있었어. 자, 이렇게 또 일본은 전쟁 특수를 미국에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쟁 물자를 대주면서 경제 부흥에 성공을 하게 되죠. 2차 세계대전 후에 패망했던 일본은 6.25 전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중국은 많은 군인이 죽었거나 다쳤어. 희생이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제1의 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패배는 안 했단 말이야. 그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 위상이 높아졌고요. 6.25 전쟁은 한국 사회와 경제에 타격을 줬다. 읽어볼게요.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재정지출로 물가 폭등하고 돈을 많이 푸니까 여러분들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물가가 폭등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당장에 돈이 생겼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의 부족과 실업 문제로 인해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전쟁이 끝난 뒤 정부와 국민은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산업시설을 재건하기 위해 힘을 쏟았어. 특히 미국의 경제 원조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됐죠. 미국은 대량의 잉여 농산물을 원조로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당시 미국의 잉여 생산물, 이제 아주 그 풍년이 들어서 남는 생산물, 사탕수수, 그리고 밀, 그리고 목화를 우리나라에 보내주게 되는데 이걸 가공하는 산업, 세 가지가 전부 공통점이 흰색이야. 자, 제당업, 제분업, 밀가루 만드는 거, 그리고 면화를 가지고 면방직산업, 이걸 300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1950년대는 300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승만 정부는 일본인이 남기고 떠난 귀속 재산과 미국의 원조 물자를 민간에 매각해 전후 복구를 위한 재정을 확보했어. 한편 간원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민의 노력은 높은 교육열로 나타나 교육 수준의 향상은 경제 성장의 큰 밑거름이 되었다. 자, 여기 이제 전쟁 이상가족과 전쟁 고아 이런 겪은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동안 가족과 헤어진 이상가족이 1천만 명, 남북관계가 진전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남과 북에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어. 하지만 여전히 이산가족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이제 많이 사망했죠. 1세대.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가 너무 많았는데 고아가 된 아이들은 국어를 하거나 구두를 닦고 신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고 미군 부대에서 잡다한 일들을 하고 대가를 받는 하우스 보이가 되기도 하고 고아원에서 생활하거나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도 많았는데 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홀트 아동 복지회를 통해서 미국으로 입양되는 경우들이 많았죠. 북한에도 많은 전쟁 고아들이 있었는데 소련의 기획으로 사회주의 국가인 동유럽 국가들이 1만 명 이상의 고아의 양육을 부탁했고 아이들은 동유럽 국가에서 교육을 받고 적응했지만 1950년 후반부터 북한으로 다시 소환됩니다. 다시. 특히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된 적이 있어요. 네, 추상미라고 하는 분이 이거를 만들었는데 폴란드에서 생활한 1,500여 명의 북한 고아들과 이들을 정성껏 돌본 폴란드 교사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전쟁 중 수십만 명의 여성들, 전쟁 미망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남편을 잃었고 이들은 이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가사 도우미, 행상, 품팔이 등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게 된다. 제주도 한 고아원에 있는 전쟁 고아들의 모습. 남북한 합쳐 10만 명의 전쟁 고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또 머나먼 영국에서 이루어진 화해를 담은 노병 외출. 이거 그냥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6.25 전쟁의 비극을 담은 끊어진 대동강 철교, 퓰리처상을 수상한 대동강 철교 처참한 모습. 자,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